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친윤계가 다시 이제 지도부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 생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입장도 제대로 안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을 했더니 수치 거부를 오늘 했다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해놓은 사람으로서 너무 엉뚱한 반응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이 일국에. 그러니까 농성을 하고 있는 거지. 결사항전 농성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성문 잠가 버리고 안에서 우리는 항전하자, 농성하자. 지금 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대통령을 체포하느냐가 일단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에요. 네. 요거는 대통령을 검미할지 경위할지는 몰라도 누가 체포하느냐, 그리고 언제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그 이제 완전히 이제 성문이 허물어지는 공성전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서둘러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일단 내란 수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이 되고 있는 정황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그 뭐 여기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거 국방일보 보라고 이거 13일자. 국방일보인데 진짜 13일자예요? 이게 심지어? 두 면을 다 털었어. 이 내란하고 열흘 뒤에? 아니 저 대통령 12일 날 담화했잖아요. 네. 여기 성관이도 의혹이 있어서 한 거고. 내 부제목 알려드릴게.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져. 야.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나라 자유민주주의 사수의 하나다. 이거 우리 육군 장병들이 보는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계엄 잘했구나. 아니 잠깐만 죄송한데 이거 지금 제가 좀 카메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방일보 우리 육군 장병들과 뭐 장교 부사관들 다 보는 신문인데 이게 12월 뭐 3일날 만든 게 아니고 12월 13일날 만든 신문입니다. 톱 제목이 지시 따른 군 관계자들 전혀 잘못 없어. 그 부제도 읽어줬어요. 부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아 군 병력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 거봐. 이거 어느 나라 세상에서 만든 신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네요. 이게 탄핵 전날까지 상황이라니까. 아니 뭐냐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그치.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왜 체포를 거부하고 저 국무위원들 이렇게 단속하면서 이걸 왜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외교부 부대변인이 저 자료 만들어 보낸 거 그거 예사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직 정부는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저도 충격이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부대변인. 부대변인이 뭡니까? 외신 기자들한테 네네 갑자기 들어 프레스 가이던스를 준 건데 쉽게 얘기하면 까먹었네.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서 좀 읽어드리면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핵 비상 계엄이 선포된 그 다음 날이죠. 해제된 다음 날에 그 이제 외신 기자들이 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면서 불가피한 결단이었을 뿐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반란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시일이 문제다. 버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상한 네. 자기들의 월드 속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그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중이다. 그 신호탄이 12월 12일 날 있었던 마지막 4차 아니죠. 5차 있었으니까 4차 담화인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했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리에 있는 아스팔트 보수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치고 국방, 검찰, 정부 또는 국회 안에 있는 제 세력들을 모아서 다시 항전하겠다. 아니 반격을 하겠다. 반격하겠다. 그리고 뒤집을 수 있다. 어디로? 법기술로. 그리고 나의 친정 검찰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실제로 지금 주요 업무 종사자들이 대체로 검찰에 다 지금 신병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구속됐죠, 지금. 안 넘기잖아요. 경찰로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잖아요. 자기들 수사권도 없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면서 무죄 나든지 공소기각이 되든지 일단은 우리 쪽에
유리한 이런 방향으로 수사 방향을 잡겠다. 이런 시그널 아니고서야 해석이 됩니까? 아니 근데 저는 국방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식 다른 군 관계들 전혀 잘못 없다는데 잘못 없는데 다 구속시켰네요. 그렇죠. 보니까 장관부터 음. 당시 사령관들 뭐 특전사령관 뭐 심지어는 정보사령관도 이제 구속이 될 예정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뭐 또 이제 그 뭐라고 방첩사령관도 구속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신문을 찍는데 버젓이 찍습니까 이거를? 그런다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와 너무 놀라워요. 아 이게 믿어. 그 실물이 다 있잖아. 그래서 그 외교부 사태도 그러고 이거 말고도 많아. 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까지도 못 발견 못한 게 많은데 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그 윤 대통령과 그 어떤 그 현재 정부 체제는 일단은 여전히 용산의 컨트롤 타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내란 사태에서 용산의 컨트롤 타워가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여기가 두뇌 역할이라고. 그리고 군은 주먹이에요, 주먹. 그럼 이걸 연결하는 신경과 혈관망이 있는 거거든. 누군가가 네. 요것도 안 밝혀졌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지금. 저기 눈으로 보인 그 병력 지휘관들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아이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검찰을 상대로도 네. 진술 거부권 한다는 거 아니면 강제로 이제 불러와도 그러니까요. 영상 녹화 조사하겠다 하면서 네. 이제 아예 불응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예. 이 외교부 부대변인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를 말 그대로 외신한테 이제 프레스 가이던스를 주면서도 장관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내부에 질서도 없고 그리고 원칙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다. 군은 뭐 지금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드러난 게 이 정도니 안 드러난 것까지 다 하면은 거의 아비규환 수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 저는 사실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미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공포를 하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안 네. 하는 겁니까? 그리고 느닷없이 지금 나오는 게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네. 농업재해보정법, 농업재해대책법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오늘 문법 얘기하는 거죠. 예. 행사하려다가 야당의 반대로 미뤘다. 일정을 미뤘죠. 네. 예, 이게 뭐 기재부에서 뭐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 국회에서 의결한 것들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자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럼 권한대행이고 지금 국정의 주요 중심축이 국회일 수밖에 없다면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차분하게 이행하면 되는 주체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윤핵관 혹은 권성동 의원 등의 눈치를 보면서 못하는 거죠. 네. 계속 끊임없이 아니, 지금 기회주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하고 해서 용산에서 자료를 모으는 것 같아. 저기 추가 폭로할 거. 저번에 왜 중국 간첩 저 담화문에 나왔죠. 네 맞아요. 네. 그 예. 사례 네. 등장했죠. 그리고 뭐 몇 가지 나왔죠. 원전 그 뭐 생태계 예산 잘랐다. 또 뭐 선관위 서버가 어떻다. 네. 근데 초안에서 빠진 내용들이 있다고. 아 원래 있었는데. 원래 네. 그거 다시 다 주워 모으고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 2018년에 김정은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USB 건네준 거 있다고. 그걸 깐대는 거죠. 저도 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렇게 깔 거. 또 이런 거를 사례로 해가지고 네. 수십 건을 또 긁어마. 이래가지고 이거를 또 한 보따리 해가지고 지금 이걸 또 한다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는 형식은 다르겠지만 정말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층간 소음이 나가지고 못 참고 원인 제공한 사람 찾아가서 시카를 들이밀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층간 소음이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정당화 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엉뚱하게 그러니까. 지금 원인을 찾겠다고 이제 와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런 네. 것들 긁어 모아서 어디 국정원 잔당들이 터트릴 수도 있고 여당을 통해서 터트릴 수도 있고 뭐 이제는 군병력은 출동 안 하겠지만은 네. 태극기 부대를 광장으로 모으기 위한 그러니까요. 어떤 그 연료를 대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아니 의미에서 근데 저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게 또 추가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어딘가서 꼬매고 간첩론이. 있지. 아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또 근데 자기가 잔뜩 지금- 긁어마. 그러면은 아 이를테면은 헌재 재판정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여러 주장을 할 가지, 수가 있다. 네. 그렇지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죠. 뭐 예. 이유들을 막 이유들을.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도 할 정당화하려고 수가 하겠죠. 있고. 네. 제가 보기엔 국정원이 좀 수상해요. 아, 지금 저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태영 원장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조태용. 예, 이미 홍장훈 차장하고도 한 번 더 겨루가 한판 했죠. 있었고, 예. 그러고 예. 있었죠. 그때 확실하게 의도가 드러난 거거든요. 자기가 뒷받침하고 홍장원은 따돌리려다가 일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들킨 거죠. 네, 잘못된 건데 거기도 좀 수상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긴장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은 오히려 저쪽이 의제 설정을 하고 있다. 하는 네. 이럴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재인 간첩이라고 툭 건드려 가지고 하는데 뭐가 보니까 어디 극우 유튜버에서 듣던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 아니 이것도 그렇죠. 또 저쪽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네. 나오다가 이런 게 이제 그 물타기용으로 마구마구 뿌려질 때 네. 이때 오히려 이걸 받아 적는 언론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게 그런 문제예요. 부분이 예상이 그러니까 되고. 저는 그 오늘 아침 저 취재 편의점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끊임없이 궤변을 늘어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대서특필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일종의 물타기 교란 작전이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홍준표 시장 정도 되는 유력한 정치인이 이런 정도 얘기하면 그런 모양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국정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예전에 무슨 간첩단 사건 발표하듯이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간첩 이게 먹힐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허황된 주장은 네. 그거 유튜브들이나 하는 소리지. 네. 이걸 요새 같은 시대에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뭐 이런 유력한 혹은 또 무슨 종편이 됐거나 뭐 이런 유력한 TV조선이나 활용해서 이런 데서 한다면, 활용을 네. 격을 갖춰서 하면 국민들이 또 현혹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엄존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대단히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회가 어떤 이 사태를 해결하는 어떤 운영의 키를 잡지 못하고 이게 네. 넘어간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죠. 그걸 뭐 뒤집어 엎는다보다도 이 국민들을 갈라놓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그렇죠.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태극기 부대가 얼마나 더 동원될 수 있냐. 그다음에 몇몇 언론이 더 받아 적을 수 있냐. 이 사람들도 다 프로고 전문가들입니다. 아마추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얘기라도 어떻게 유념해서, 편집하느냐. 그쵸. 네. 그러면서 야당의 해명을 요구한다거나 뭔가 또 이런 그러면은 국민들이 서로 시민들이 갈라져 싸우는 거죠. 이런 판국을 원하는 거지. 그렇게 뭔지 하면서 알것 자꾸 같아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네. 소란스럽게 네.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는 악마화. 그러니까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악마화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평론가들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판국에 자기들이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전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이 내란적 상황을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고 국가 정상화의 길로 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여야 맞아요.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될까봐 두려워서 탄핵은 안 된다라는 기괴한 논리로 끊임없이 전국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갈등과 분열 양상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보수 정치 담론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분열하거나 말거나 싸우거나 말거나 내 할 바 아니야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의 공식 코너 김종대 의원님의 단독 열사의 특종 대반출을 들어보고 가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들어보니까 서울행 버스 탄 장성들이라고요. 예, 이게 박근혜 그때 그 계엄사령부 문건이 있었잖아요. 네. 계엄 문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계엄 문건이 이제 탄핵 심사 중에 16번에 걸쳐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아주 다량의 문서인데 이 중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편성표. 변성표. 이거 네. 아주 재밌어. 보니까 육군 총장을 이제 계엄사령관으로 앉히고 보니까 참모장, 참모장.
이걸 육군 정보작전 참모부장을 앉히고 그 다음에 정보처 이걸 육군 정보차장을 앉히고 네. 작전처 이거를 육군 정보작전 참모부장이 참모장 겸임을 하고 그다음에 치안처 육군 헌병실장 그러니까 육군 헌병감 지금 군사 경찰이죠. 그다음에 법무처 육군 법무실장 행정처 육군 인사참모부장 구호처 육군 군수참모부장 동원처 육군 동원참모부장 그다음에 보도처 육군 정홍공보처장 네. 실장. 근데 이 보도처는 실제 이번 계엄 때도 맨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보도처가 제일 먼저 내정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참모 조직 밑에 참모장이 있고 참모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법원 행정처와 정부 부처가 있어. 사법과 행정은 이 밑에 있는 거야. 이 참모 조직의 밑에. 자, 이러면은 거의 육군본부가 통째로 그대로 옮겨서 네. 법원과 국무회의 위에 올라가는 거야. 상위로. 예. 네. 그게 육군본부가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력 구조는 옛날에 그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하던 시절에 그 저기 일본 저 군사령부가 일단 내각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군국주의형 모델이에요. 그런데 해공군은 껴주지도 않기 때문에 육군이야 육군. 육군만 갖고. 육군. 그래가지고 저 그때도 왜 그 도조 히데키라고 육군 대신 육군 그 총사령관이 나중에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라. 그렇죠. 네. 그게 진주만 습격 이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체제는 이건 남북 국지전 할 수 있는 또 정부 형태라고도 보여지는 거고. 아, 무섭다 진짜. 이제 문민 통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이건 군국주의 네. 그라고 일본 군국주의 모델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계엄 사례 편성표가 있는 건데 이번에 계엄을 이제 하면서 실제로 그 명단에 나온 사람들 상당수가 그 계룡대에 있다가 서울행 버스를 탔다가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예. 4일날 새벽 그러니까 이때 계엄이 아직 해제 안 됐을 때 네. 이때 육군본부에서 버스 한 대가 출발해. 용산으로. 거기에 34명의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탄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군수참모, 정보작전 참모, 뭐 동원 참모가 다 있어. 다 들어 있는 거죠. 다 있어. 예. 이 사람들이 버스로 용산으로 간 그러니까요. 거야. 예. 이 표에 있는 어떤 직제 그대로 수평이동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박근혜 때 계엄 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천 문건 그대로 지금 실행을 그대로 해버렸다. 가는 건데 네. 그걸 우리가 처벌을 못했잖아.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을 못 진 거 아니야. 그 후과가 지금 업보가 어떻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진행되는 그게 걸 보라고. 문재인 정부라기보다는 뭐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겠지만 검찰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계엄을 처리해온 방식이 과연 믿음직한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현천 사건에 비춰볼 때는. 아니, 조현천 네. 사건 전에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 불기소 처리했잖아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2.12 내란부터 시작해서 2024년 내란에 이르기까지 네.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끊임없이 쿠데타를 엄호하거나 용인하는 방식으로 법률적 규결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농간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 주요 임무 종사자들 싹 다 데려가고 여기다가 그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마저도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소기각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술책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사람들은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 버스가 출발할 때쯤이면 네. 계엄사에 준비하는 팀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저기 이런 편성표를 작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증거 운영 인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지. 문건으로 있었을 텐데.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의 영장 심사를 포기해서 결국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여름에 이미 정성호인가요?
방첩사 비서실장 장성호 했던 일차장. 양반한테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선관위 관련된 인터넷 자료, 그러니까 그거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자료 갖다 준비해서 좀 보고 좀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면 이미 올 초여름에. 그렇죠. 네. 아니 그때 그 검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관위 의혹을. 그런데 보고서는 엉뚱하게 올라와서 이건 증거가 없다. 이런 의혹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증거가 대법원 없다. 가서 다 문제 없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예. 이게 여인형이 원하는 답을 안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검토는 하나만 해. 그랬는데 지금 저기 여인형 방첩사가 짜서 계엄사에 넘긴 게 뭐겠냐고. 이 직제표라고. 이걸 넘겨준 거지. 네. 거기에다 선행 연구가 돼 있었단 말이야. 이 박근혜 정부 방첩사. 때. 예. 그리고 뭐 아까 뭐 그때 검찰이 그랬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이거 계엄 문건 그거 수사하라고 검찰에 넘겨준 건 민정수석실이에요.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야. 그걸 동부지검에 줬어. 거기서 그때 대부분 민정수석이 풀려나. 누구예요? 조국이죠. 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주되 네. 그러면 그건 윤석열이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 그때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 해체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음. 아예 그냥 그리고 이름 바꾸는 게 아니고 방첩사를 정보본부 산하로 기능을 가져가고 네. 그냥 해체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해버리지. 그렇게 했으면 이 일이 사달이 안 안 나왔겠지. 나지. 예. 상당히 지장이 있었겠지. 음. 그랬는데 그때도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이견으로 무산된 거야. 기무사 개혁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해편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건 왜 저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아니 윗선이에요? 뭐 대통령이 이제 철저히 수사하라 그랬고 네. 엄벌에 처하라 그래. 그것 때문에 송영무 목이 날아간 거예요. 제때 뭐 처리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왜곡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민정에서 지검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리고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을 하던 송 장관이 잘렸지. 후임 장관은 도루묵이지. 이름만 바꿨지. 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보니까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계엄 문건으로. 그러니까. 단 한 명도. 그리고 다 별건입니다. 그리고 저기 처벌받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네. 전부 사면. 전부 사면이에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 이게 그대로 지금 실행되는 거예요. 아니 그 문건이. 저는 의원님이 군 전문가니까 좀 일반인 시각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장성들이 한 20개는 날라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리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예. 뭐 그러면 채워서 이제 채우고 있는 건데 이런 정도 사정이 되면 군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뭐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려보죠. 음. 그랬는데 약간 이중 감정이라고나 할까? 이중 감정, 예. 그러니까 명령하면은 어떻게 거부하냐. 항명인데. 어. 예. 항명도 되게 세 무기징역 막 이래. 똑같아. 내란이어도 어. 무기징역, 항명이어도 무기징역이구나. 예. 박정훈 대령이 그걸로 예.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탄핵되기 직전까지 상황은 대통령 명령을 거부하고 막 양심 선언하고 이렇게 항명을 할 거냐, 네. 아니면 내란 동조자가 될 거냐. 지독한 딜레마지. 음. 지독한 딜레마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대부분의 처신을 보면은 그 서울의 봄에 나오는 육군 34단장 아주 그 인상적인 인물인데 행주대교가 34단 관할이거든. 그런데 두 개 상반된 지시가 내려와요. 그 저 인천에서 출발한 공수부대 행주대교 터져라. 그다음에 막아라. 이렇게 두 개 지시가 내려오잖아. 저 완전 상반돼. 네. 어떻게 했을까? 그때 저기 바리케이트를 철저히 설치는 했죠. 네. 근데 비스듬히 설치했지. 그러니까 그 틈새로 다 빠져나갔지. 그러면 봐요. 쿠데타가 성공하면 내가 터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사단장이 전두환한테 쓰리스타가 돼. 아 실제로 어. 비스듬히 했는데. 네. 그래서 아주 잘 나가.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내가 막았다. 철제 바리케이트를 내가 설치했다. 두 가지가 다 될 거 아니야. 그 영화에 나온다고 그 장면이. 근데 지금 대다수의 장교들이 이 이중 명령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 그렇겠죠. 되는 거죠. 네. 근데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맞아, 권성동 예. 대표한테는 또 이런 딴 얘기 얘기를 들으니까. 듣고 이 양쪽에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음. 늘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판단했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이 되겠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옆 얘기 들을 게 아니라 국민만 보고 그렇죠. 해야죠. 예. 근데 그런 판단을 못 하니까 지금 양귀가 그렇죠.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죠. 시달리고. 예. 근데 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그 탄핵 가결되고 나서 첫 번째 연설 장소를 응원봉 그 저기 뭐야 대국민 촛불협회 네. 저 그 집회 현장에 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았느냐는 국민의 질타를 기억한다.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의를 관철하는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2016년, 17년 그 촛불혁명 때 정말 이를 악물고 5개월 동안 한 주도 안 쉬고 네. 생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상 그때 당시에 탄핵연대 그리고 촛불연대 이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대개혁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재벌개혁, 그때 관료개혁까지 얘기했었어요. 저 공무원이 바뀌어야 된다. 특히 뭐 기재부 모피아, 뭐 이런 뭐 검찰 개혁 이런 거 다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해서 이 고통을 우리가 다 같이 또 지고 8년 만에 또다시 촛불 아니라 응원봉을 들고 국민이 집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지금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힘을 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모아서 국회의 담을 넘어서 자기들이 두드릴 수 있었잖아요. 시민들이 그 뭡니까 장갑차를 막지 않았다면 국회문을 열라고 난리치지 않았다면 3-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그렇죠. 예. 담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예. 150명 넘어서 가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이 민주주의를 정말 잘 생각해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여전히 또 헤매기 시작한다 이러면 진짜 심각하다 그런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게 개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는 진짜 5당 협의체에서 경쟁적으로 정치개혁 법안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못 견디다가 새누리당까지 내는데 진짜 그 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도 걸림돌이 없었어요. 그 열망이. 셌죠. 예. 그다음에 국정을 망친 주범이 확실했고 음, 국민들 손에 칼 자루가 쥐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에서 이제 그 뒤에 총선, 지방선거 다 밀어주면서 이 자산을 갖고 거침없이 개혁의 길로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주고 국민 지지율 80%였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때는 YS 이후로 최고 지지율이에요. 음. 정권 초기가. 그랬는데 이것이 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이 점은 잘 학습을 해야 되겠죠. 물론 개혁이라고 해도 성공할 때 개혁이지. 예. 시도만 했다가 실패하면 안 하니만도 못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가장 예. 중요한 것은 협치의 틀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 탄핵의 연대, 즉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네. 그걸 크게 포용하고 담대하게 연대해 나가는 이 정신을 유지했었어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개혁 동력도 자연스럽게 이제 흩어져 버린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도 민주당이 혼자 다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집단지성을 모으는 네. 그리고 군소정당이나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일원으로 들어와야 되고 해서 네. 이거를 어떤 협력적 틀을 만드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입니다. 여기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건진법사를 체포했다고 건진법사. 합니다. 또 오랜만입니다. 건진법사는 오랜만이네. 이야. 그 오랜만이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본명인데 전성배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건진법사는 과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이제 뭐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주변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는데 여하간 건진법사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좀 이거 무슨 신호로 봐야 될까요? 예. 다음은 천공이다.
아이고. 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네. 명태균 씨 황금폰이 또 전국에 내관이 되지 네.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이번 계엄의 트리거 역할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저기 국민의힘의 뭐 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이제 또 출마 예정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줄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되면 그쪽으로도 또 상당히 줄 소환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런 당이 남의 당 사법 리스크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사법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 되는 거 보니까 예. 남아나기 어려울 정도로, 왜냐면 이분이 주변에 이제 자기가 멘토라고 막 윤석열 그렇죠. 검사에 예, 예.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 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때 대선 캠프에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저 서초동 캠프와 양재동 캠프가 네. 있었는데 서초동 캠프는 법조 캠프였고 양재동 캠프는 여사 캠프였는데 이게 사실상 무속인들이었다. 근데 거기에 뭐 건진, 천공, 뭐 명태균 뭐 등등이 다 이제 포함이 됐었다. 예. 그 중에 으뜸은 명태균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중에 이제 건진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네. 그밖에 또 다른 뭐 사기혐의나 이런 것들도 또 모르는 겁니다. 뭐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수사 있는 과정에서,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게 다 나왔을 때 김건희 특검은 자동 빵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총리가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예, 되면 그렇죠. 네. 20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 그에 앞서서 국민들이 민의를 총 100만, 200만이 나온 거잖아요. 그 국회의사당 그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이. 그러면 네.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배반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